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에 도착해 2박 3일간의 방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 트럼프 대통령과 운명의 정상회담이 열리며 관세, 안보, 원전 협력 등 핵심 의제가 논의됩니다. 취임 82일 만에 첫 한미 정상회담 성과가 집권 초 국정 동력을 좌우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 시작된 가운데 미국이 3,500억 달러 투자 문서화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투자 프로젝트 직접 선점 방침을 밝혀 협상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조선, 반도체, 원전 투자안을 제시했지만 수익 배분 등 막판 조율이 진행 중입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잭슨홀 연설에서 예상보다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내놓으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월가가 9월 인하 기대를 높이고 있지만 파월 의장이 신중한 어조를 보이며 연내 인하 폭을 둘러싸고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세계 에너지 리더들이 25일부터 부산에 모여 에너지 슈퍼 위크를 개최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와 40여 개국 대표단이 참석해 에너지, AI 혁신과 기후 위기 대응 전략을 논의합니다. 삼성, LG 등 540여 개 기업도 참여해 차세대 전력망과 탄소 저감 기술을 선보이며 새 정부의 에너지 대전환 비전을 제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올해 들어 사상 최고치였고요. S&P 500 지수는 엿새 만에 반등에 시연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승 배경 속에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물론 매파적인 문장들이 좀 들어가 있긴 했지만 시장에서는 그래도 금리 인하 쪽으로 해석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에는 한미 정상회담 가장 중요한 이벤트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AI 버블론이 어떻게 잠재워질 수 있을지도 함께 확인하면서 가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저희가 준비한 코너도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로는 빅애플 스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제 기업들에게 칩스법 보조금에 대한 대가로 지분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부분 전달드린 바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텔은 미국 쪽에서 10% 정도 지분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코너로는 넥스트 트레이딩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빌 게이츠의 방한 이슈가 있었죠. 원전과 백신 쪽에서의 협력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주말 사이에는 빌 게이츠와 최태원 회장이 만나기도 했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애프터마켓에서의 움직임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있었던 파월 의장의 발언을 보면 매파적인 문장들이 좀 들어가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 섹터들 확인하면서 가셔야겠고요. 특히 이번 주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리고 PC 물가 지표까지 함께 공개되니까요. 일정들 함께 호흡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략들 함께 챙겨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5가지 경제 키워드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미 인텔 대주주 삼성은 이라는 키워드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기업 칩스법 보조금을 주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미국 행정부에서 지분을 그 대가로 요구하고 있다라는 부분 전달드린 바 있습니다. 사실 인텔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서 나쁘지만은 않은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 미국 행정부에서 10% 정도 지분을 소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먼저 확인을 좀 해볼까요? 내용은 말씀하셨던 대로 다 내용인데 좀 더 들여다보면 정부가 이제 지분을 확보했는데 이게 국영기업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MB 밀리터리가 지분 15%를 보유하고 있고요. 이 안에 이제 10% 안에는요. US 스틸하고 매각 과정에서 했던 황금주 확보와 비슷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 모델이 어떤 게 있냐면 엔비디아와 AMD의 이제 중국 판매에 관련된 15%를 납부하도록 규정했던 이런 것들이 이제 지분 확보를 계속 요즘에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분 확보에 상당히 욕심을 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어쨌든 새로운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인텔의 지분 확보는 또 다른 생각인 것 같아요. 그 USS라든가 기존의 어떤 다른 어떤 그런 것과는 달리 국방부의 MB 밀리터리 이게 히토르 관련됐던 이런 지분 확보와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군사적인 가치에 대한 것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했다는 거죠.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 같은 국가 관리 시스템으로 변해가는 지적이 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왜냐하면 이게 사실 사회주의가 아니고 민주주의 국가인데 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것들이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과거 위기도 있었습니다. 똑같은 위기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어쨌든 직접적인 기업이 아닌 핵심 산업에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중장기 사업, 이렇게 군수 산업이라든가 이런 산업에 어쨌든 간접적으로 개입을 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업의 의사결정이 시장 논리를 벗어나서는 정치 논리가 개입한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게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특히 자본주의에서 상당히 이제 중요시하게 하는 일반 주주의 보호 장치가 전혀 없다라는 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의 대응 움직임도 상당히 많은데요. 정부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에서는 불안이 확산되고 있고 제가 조금 이따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로펌 측에서 이제 조언을 많이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인텔 같은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관련된 표현을 아예 삭제하고 대통령의 방문을 늘리기 위한 이런 것들도 이제 조문안에 넣어놨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상 이런 게 필요한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도 좀 있고요. 백악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텔은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라 국가 안보에 따른 어떤 중요한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분 확보를 정당화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어쨌든 기업의 어떤 지분의 소유와 통제를 하면서 자유시장 모델에서 국가 자본주의 모델로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좀 이런 모델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른 칩스법을 받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도 지금 지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업마다 입장 차이는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TSMC는 그럴 바에는 받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은 상태고요.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별다른 코멘트가 없습니다. 다만 삼성전자 또한 만약에 지분을 미국 쪽에서 가져가게 된다면 이재용 회장과 지분 차이가 거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영기업화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현재로서 지분 요구에 대한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좀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TSMC도 마찬가지겠지만 삼성 미국 정부가 칩스법에 관련해서 이제 삼성전자 지분을 요구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정부 측에서도 이에 대해서도 크게 이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삼성전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아직까지는 없는데 또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건 좀 염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미국이 어쨌든 미국이나 글로벌 기부에 대해서 상당한 수준의 간접적 지분 참여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긴장을 늦추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원래 이제 칩스법이라는 게 90억 달러의 규모의 투자와 부담에 대한 실효성이 좀 의문이 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원래 그냥 사실은 정부에서 그러니까 원래대로 해도 좀 문제가 되겠지만 이게 원래 칩스법의 취지와 상당히 어긋난다는 거죠. 원래 이제 칩스법 외에 돈을
주고 지분을 요구하면 좀 문제가 덜 될 수 있겠지만 정부가 세금으로 거의 90억 달러에 가까운 12조 5천억에 가까운 돈을 투입하면서 인텔의 지분과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의 지분을 요구하는 것이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논란이 되고 있고요. 시장의 손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국가 주도형 경쟁이 어긋나고 있고 나쁜 선례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강대국이 어쨌든 다른 나라의 동맹국의 어쨌든 정부의 수익 배분을 요구한다거나 이런 어쨌든 지분을 요구하는 것이 어쨌든 강자가 약자의 어떤 나라의 어떤 사기업의 그런 지분을 뺏는 것이 과연 좋으신가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대안 제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프렌드 쇼어링이라든가 월스트리트저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어려운 인텔에게 보조금을 주기보다는 우방국에 이제 중심에 재편을 하자는 거죠. 프렌드리 쇼어링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삼성전자나 TSMC와 함께 이런 부분에 환경 개선을 해주고 이런 부분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체에 있는 언론들도 상당히 비판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월스트리트저널이라든가 뭐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전략이 보조금 대신에 정부가 지분 참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상당히 향후에는 좀 지금은 어렵지 않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또 이제 트럼프 정부 3년 동안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제 미국 쪽에 투자를 하게 되면 지분 요구를 하지 않겠다라는 외신 보도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또한 아무래도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허가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현 가능성은 좀 낮다라는 측면에 무게추가 일단은 옮겨지고 있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로 함께 넘어가 보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삼성 H20 부품 생산 중단이고요. 지난주 금요일 한 오전 10시 반쯤 나왔던 내용입니다. 중국이 엔비디아 쪽으로 우리 쪽에 들어오는 H20 칩 만들지 않아도 된다, 중단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쪽으로도 H20과 관련한 부품 생산을 중단했다라는 내용들이 보도가 좀 되고 있는데요. 뉴스부터 먼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파트너죠. 메모리 분야를 이제 삼성전자가 만들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국 전용 H20 그래픽 생산을 중단하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사실상 제작을 안 하겠다는 얘기인데 국내 협력사 특히 이제 삼성전자들에게 요청했다는 사실 때문에 이 주가가 오늘 어떻게 반영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최근 삼성전자와 이제 TSMC 주요 협력사들에게 중국용 칩 H20 GPU에 대한 생산을 중지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물려서 새로운 칩을 좀 개발하고 있죠. 요 개발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지시는 중국의 어쨌든 보안상의 우려를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해서 H20에 대해서 사실상 쓰지 말라고 한 겁니다. 이거를 권고하고 있지만 사실상 쓰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건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H20은 미국이 이제 수출 규제 범위 내에서 중국에서 이제 판매할 수 있도록 개발한 AI 가속 칩인데 이전에도 판매를 승인받았지만 이제 중국 내에서 백도어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엔비디아는 이 부분에서 이제 위험이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젠수당 CEO가 이제 TSMC 때문에 이제 대만에 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중국이 꿈쩍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는 지금 H20 후속 모델로 이제 블랙웰 아키텍처 기반의 B30A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미국에서 승인도 어떻게 해줄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약간 요원한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아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발을 좀 하지 말아달라. 아마 판매가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향후에 이 부분이 아마 이 배경은 이런 것 같습니다. 미중의 어쨌든 긴장 관계의 실체가 드러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예상했던 게 아닌가. H20이 계륵이 될 것이다. 이게 먹지도 못하고 뱉지도 못하는 약간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이렇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새로운 칩이 나올 때까지는 아마 쓰게는 되겠지만 조심스러우면서 판매도 지지부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번 사안이 우리한테도 불똥이 결국 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술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의 수단이 되면서 H20은 엔비디아는 물론 우리 삼성에도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면서 향후에 이제 주가 반영이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금요일 오전에 이 소식이 좀 보도가 됐었고요. 그날 상으로 주가로 봤을 때는 큰 영향은 좀 없는 상황이긴 했습니다. 다만 이제 매출단에서 영향이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내용이기는 한데요. 그러면 앞으로 이 내용이 어떤 영향을 좀 삼성전자한테 주게 될까요? 어쨌든 매출 차질은 이어지겠죠. 단기적으로는 이어질 수 있을 건데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정부가 안보 문제로 특정 이 부분을 하기 때문에 삼성은 이 부분에서 이제 큰 타격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중국
중국은 삼성전자 메모리에서 최대 수요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이 뭐 대체 수요를 방향을 바꾼다거나 이 부분에서는 변수가 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어쨌든 파트너라는 거, 엔비디아 파트너라는 점에서 아마 영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이제 고대역폭 HBM의 공급처로서 생산 중단 요청을 직접적으로 이제 이어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에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분기 영업에서 이제 56%가 급감했기 때문에 미국의 대중 수출이나 이 부분에 직접적인 원인도 이제 밝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와 삼성전자는 어느 정도 연동이 되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떨어지면 삼성전자 수율이나 이런 부분과 맞물리지 않더라도 어쨌든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면서 이 부분은 상당히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적극적으로는 제한이 좀 되겠지만 2분기 실적 부진과 함께 공급망 리스크가 누적이 되면 투자 심리라든가 이런 것도 다소 이제 위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칩 생산과 관련해서 생산 중단을 요청했다라는 내용들을 일단 좀 살펴봤습니다. 이번 생산 중단이 그런데 H20 신규를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이미 공정에 들어가 있는 H20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불분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용들은 조금 더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마무리하고요. 세 번째로 함께 넘어가 보시죠. 네,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머스크 도와줘 저커버그이고요. 머스크 테슬라 CEO가 지난 2월이었죠. 오픈 AI를 현금으로 인수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저커버그 CEO한테 인수 참여를 타진했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볼까요? 이게 이제 법원 서류가 공개가 됩니다. 우리나라와 다르게 이제 법원 서류가 가끔 공개가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저커버그가 잠재적 제공이라고 하죠. 투자 계획에 논의하고 싶다라고 연락을 취했던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메타 측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서명을 하거나 공식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았지만 어쨌거나 이제 중요한 빅테크 CEO 2명이 어쨌든 결탁을 할 수 있었다라는 정황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화제가 됐던 거고요. 메타는 공식적으로 어쨌든 머스크와 협력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왜냐하면 오픈AI와 향후에 같이 할 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이번 시도는 이제 두 AI의 어쨌든 공룡이 전략적으로 연달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앞서 나가는 오픈AI에 맞서서 메타라든가 뭐 2, 3위권 아니 3, 4위권 정도 되는 어쨌든 머스크라든가 저커버그가 함께 연대할 생각이 좀 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나 이 인수 제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이제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던지 어쨌든 저커버그가 즉각적으로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픈AI 움직이면 창업 오픈에 기반한 비영리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공감을 좀 했던 걸로 보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드러난 건 이런 겁니다. 그래서 통신 기록에서 증거 확보 차원에서 제출 요청한 상태고 이 부분에서 메타는 그 정도 개입은 과다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이게 어쨌든 상징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빅테크 쪽에서도 적에 적은 친구라는 전략도 계속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AI 패권 정책이 이제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래서 기술력뿐만 아니라 자본과 연관된 게 더욱더 중요해졌다. 기술도 이제 인재도 좋지만 자본이 더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빅테크 간의 합종 연행이 앞으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는 이런 게 없는데 미국의 언론들을 보시면 리걸이라고 법률에 관한 어떤 이 섹션이 있습니다. 그만큼 법적 갈등이 심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문건들이 법적으로 이제 머스크와 오픈AI에 구조적인 반대하면서 제기한 소송에 관련해 증거로 활용됐다면서 이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심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면서 이런 것들은 향후에 이제 AI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어떤 전략적 연합의 어떤 실험이었지 않을까. 뭐 전초전이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머스크가 오픈 AI를 인수하는 과정 속에서 메타 CEO의 동참을 제안했다라는 키워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단 외신들에 따르면 저커버그의 접촉은 사실이지만 머스크 소송 논리 약화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머스크와 메타가 함께 손을 잡았다면 메타의 AI 전략에는 어떤 변화가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제가 볼 때는 거절한 이유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게 정말 진정성에 좀 의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과연 머스크가 정말 인수하려고 했던 건가 아니면 이렇게 뭐 약간 우리가 쉬운 말로 이제 간을 살짝 보려고 했던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냥 조짐만 좀 보려고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AI 전략적인 충돌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메타는 이미 이제 라마 시리즈를 중심으로 오픈 AI 전략을 강화하는 전략이 약간 좀 다릅니다. 크록하고 좀 다른데 반면 오픈 AI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노선을 이제 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서로가 기조가 안 맞습니다. 서로가 이쪽은 폐쇄형이고 이제 라마는 약간 공개형이거든요. 서로가 기조가 안 맞기 때문에 인수를 해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인수를 안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기업 문화의 비전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머스크와 저커버그는 옛날부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두 사람은 이제 현피라고 하죠. 현장에서 이제 이런 부분도 사실 싸우겠다라고 할 정도 사이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최근에 왜 이렇게 싸우려고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크게 충돌해왔어요. 뭐 AI라는 게 메타버전 비전에서 크게 충돌해왔는데 이번에는 동맹보다 경쟁이라는 게 더 자연스러운 구도가 왜 일어난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적과의 적이 동지라는 측면에서 아마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기업 문화 비전이 좀 차이가 계속 있기 때문에 아마 섞이기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법적, 정치적 부담도 계속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픈 AI는 이미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와 전략적 관계를 맺고 있는데 미국 규제기관이 관계가 집중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메타가 만약에 두 사람이 합종 연행을 한다. 그럼 여기도 규제기관 대상이 될 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정말로 돈이 되거나 정말로 실효가 있었다면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필요성이 부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잡았다면 아마 AI 전략에 대전환이 일어났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이게 아마 손을 잡았다면 제가 볼 때 머스크가 실질적으로 인수를 하게 되지도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빅테크의 권력 재편도 일어났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인수가 이루어졌다면 인수가 되진 않았겠지만 인수가 이루어졌다면 메타버스나 AI의 융합이 가속화될 수 있을 거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리스크는 존재하겠지만 어쨌든 큰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리고 주말 사이에 나왔던 뉴스를 추가적으로 보면 테슬라는 이제 중국에 있는 딥시크와 함께 손을 좀 잡는 것으로 보이죠. 협력에 대한 기사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나오는 뉴스들도 함께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고 네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시죠. 네, 오늘의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파월 드디어 금리 인하라는 키워드이고요.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있었던 파월 의장의 발언을 좀 보겠습니다. 이 덕분에 뉴욕 증시도 급등을 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물론 매파적인 문장들이 좀 들어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시사가 나왔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은 환호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파월 의장이 이날 연설에서 이제 성장률 둔화라든가 어쨌든 고용시장 악화라든가 물가 압력 변화를 열거를 했습니다. 근데 내용은 하나로 이제 귀결되고 있었다는 건 뭐냐면 금리 인하의 타당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 빌드업을 했던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메시지를 던졌고요. 위험의 어떤 균형이 바뀌면서 정책 기조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내가 이제 FOMC가 이제 세 번의 회의가 있는데 점차적으로 베이비 스텝을 밟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0.25%씩 아마 낮추게 되지 않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암시를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데이터 기반으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지금 내리라고 나한테 얘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그러자 이제 주가가 적으로 이제 반응을 했습니다. 미국 주식이 급등을 하고 국제 수익률도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달러화도 약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9월 금리가 이제 이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거의 85%에서 90% 가까이 반영을 하고 큰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용 지표가 이제 다른 지표도 좀 보시면 고용 지표가 이제 둔화되기 시작했고 관세 부과로 인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인플레이션 억제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무엇보다 재정 적자가 이걸 낮추지 않으면 재정 적자가 이제 감소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관세를 때려도 그렇기 때문에 이 파월 의장의 금리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중요한 무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금리 인하를 해야 내년도 어쨌든 그 상당한 부분에서 어떤 재정 적자가 줄면서 이거를 트럼프 정부 2기에 어쨌든 자신이 공적으로 하고 내년 중간 선거를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아마 금리 인하를 9월 16, 17 이 자리에서 아마 첫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가 이번 발언을 통해서 나왔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는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온 상황 속에서 가장 큰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자산군은 어디로 보고 계실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주식
미국이 가장 큰 혜택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리 인하가 있으면 어쨌든 자금 조달 비중을 낮추고 경기 부양을 채우기 때문에 성장주라든가 기술주라든가 중심의 어떤 랠리를 촉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어쨌든 여러 가지 세금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대주주에 관련된 이런 세금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으면서 미국 주식에 대한 주식이 더 관심이 많아지는데 이번 금리 인하는 그런 거에 아마 촉발할 수 있는 많은 부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최근 AI라든가 반도체라든가 테마처럼 미래 성장의 어쨌든 그 스토리에 맞물린 종목군들에게 관심을 가지시면 저는 이번에 상당히 좀 도움을 받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채권은 금리 간의 채권 상승 요인을 하기 때문에 단기물보다는 중장기 채권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유의하셔서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달러는 이렇습니다. 달러는 사실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투자하시는 환율을 이제 차익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은 금입니다. 금은 달러 약세, 금리 하락은 두 가지 요인이 동세로 할 때는 강세를 보이는 전형적인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생각하시고 투자하시면 상당한 소득을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날 발언이 있고 나서의 반응을 좀 살펴보면 달러는 떨어지고 국채금리도 하락을 좀 했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늘어났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가상자산도 크게 늘어났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틱톡 또 연기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플랫폼이 아닐까 싶습니다. 틱톡에 대한 연기설이 다시 한번 불거지게 됐습니다. 네 번째 시한 연장 가능성을 시사를 한 건데요. 내용 먼저 확인해 볼까요? 여기 뉴욕타임즈에 이제 단독으로 보도가 됐던 건데 중국 바이트댄스에게 9월 17일 날 그러니까 이날 결정을 하든지 아니면 줘야 됩니다. 세 번째이기 때문에 줘야 되는데 트럼프가 미국 구매자리 준비가 돼 있다. 틱톡을 매각을 암시를 했는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아직도 이제 구매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금지를 조치한 유의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의심하는 정황이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네 번째 연장이 선심이 아닌 전략적 선택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을 의회가 정한 법적 기한을 유지하면서 매각 협상이 성사될 때까지 기한을 벌기 위한 게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어쨌든 여러 가지입니다. 이게 어쨌든 학습 효과인데 지난해 틱톡 때문에 자신이 선거에서 어쨌든 암호화폐와 함께 성공을 거뒀다라는 것과 함께 내년도 있을 중간 선거에 이것을 지지 기반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단순히 이번 행보는 틱톡의 미국 내 운영자를 이제 바꾼다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지층 결집이라든가 뭐 확보라든가 이런 문제가 좀 있고 그다음에 뭐 시장, 법적 규정 등을 동시에 고려하는 복합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도 네 번째 시한 연장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매각에 대한 시한을 네 번째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 논의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초의 시한은 1월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차례 연장하면서 9월이 시한이 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네 번 정도 반복해서 연장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에 대한 남용 논란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뭐 논란은 당연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권력 남용에 비칠 수 있는데 대통령 권한을 넘어서 이제 강경한 추장일 수라는 우려도 좀 있습니다.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이제 시한을 연장하는 것은 법률이 정한 틀에서 이제 가능하지만 네 차례나 반복하는 것은 사실상 법의 취지를 회피하는 행정 편법이라고 이제 제기될 수도 있고요. 의회가 사실상 틱톡의 매각을 명시한 법안을 통과시켰잖아요. 그럼 사실상 이거를 대통령의 정치 판단을 계속 연장하는 건 약간 상권 분립의 훼손에 위반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뉴욕타임즈도 아마 그런 걸 지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의 논쟁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해석은 이런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에 가진 영향력, 특히 젊은 층에 관한 걸 의식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반복 연장은 이런 부분의 법적인 이해관계나 이런 것보다는 이해관계를 따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야당이나 일부 어떤 보수 진영에서 이를 문제 삼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향후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 문제는 이게 중국이 줄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이 이 부분에서 틱톡 내 금지 압력을 강화하고 있고 이걸 이제 어쨌든 많은 지렛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알고리즘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알고리즘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이제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게 향후에는 권력 분립의 시험대가 될 뿐만 아니라 전략적인 유해라든가 정치 쇼일 가능성도 상당히 있고요. 그다음에 미중의 균열의 방아쇠가 되기 때문에 이건 좀 더 정치적 권한의 경계라든가 법적의 정당성이라든가 미중 갈등의 심화라는 이런 문제로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틱톡의 사업권과 관련한 내용 살펴보고 있고요. 네 번째 연장에 대한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만약에 미국 정부가 틱톡을 인수할 매우 유력한 미국 매수자들을 확보했다라는 강조는 나오긴 했는데 자세한 내용들은 나오는 대로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5가지 경제 키워드 살펴봤고요.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정규장 마감 이후 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였을까요? 애프터마켓에서 유독 눈에 띄었던 종목들 오늘 장에 어떤 힌트 줄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삼양컴텍이 16%대 급등세 보였고요. 한택 13% 올랐습니다. 뷰노 11% 상승했고요. BHI와 로보티즈까지 나란히 10%대 오름세 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락률 상위도 체크해보겠습니다. 대진 첨단 소재가 16% 빠진 모습입니다. 1위를 차지했고요. OCI홀딩스 11%, 콜마 B&H도 7% 떨어졌습니다. HLB 제약과 HLB도 나란히 5에서 6%대 조정받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투자자들의 시선이 향했던 종목들 그 이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넥스 트레이딩 지금 시작합니다. 네, 넥스트 트레이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 BHI부터 살펴볼 거고요.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10% 넘게 올랐습니다. 자세한 상승 배경부터 함께 좀 살펴보시죠. 네, 일단 BHI가 여수에 짓고 있는 LNG 복합 화력발전소에 들어갈 배열 회수 보일러, 즉 HRSG 공급 계약을 따냈습니다. 이 규모가 476억 원 정도인데요. 작년 매출의 12%에 달하는 굉장히 큰 계약입니다. 기간도 2028년까지 이어져서 안정적인 실적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또 이번이 단순히 한 건의 계약이 아니라는 점도 중요한데요. 올해 들어 벌써 6번째 HRSG 수주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표준 가스복합발전 프로젝트 안에서만 벌써 3번째 수주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건 노후 석탄발전소를 친환경 LNG 발전소로 교체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핵심 설비를 맡게 되면서 성장성이 더 부각됐던 하루였습니다.
네, HRSG라는 것 자체가 사실 단어가 좀 낯설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이게 도대체 어떤 장치인 건지 시장에서 기대를 하는 이유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HRSG는 한마디로 버려지는 열을 다시 전기로 바꿔주는 장치입니다. 발전소에서 나오는 뜨거운 배기가스를 그냥 내보내지 않고 물을 끓여서 다시 전기를 만드는 원리인데요. 효율은 높이고 오염은 줄이는 설비라서 LNG 발전소에 꼭 필요한 핵심 기자재로 꼽힙니다. BHI는 이 기술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2020년에 해외 기업으로부터 기술을 직접 인수했고요. 지난해에는 전 세계에서 HRSG 수주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기술력 덕분에 투자자들이 더 믿음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에 추가로 기대를 키운 뉴스도 있습니다. 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원전을 늘리겠다면서 한국 기업과 협력을 원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BHI는 원전 보조 설비를 공급한 경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원전 관련 사업에서도 기회가 더 열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함께 커졌습니다. 네, 원전 쪽은 약간의 좀 노이즈가 있었다가 이후에는 좀 회복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BHI 일단 살펴봤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보시면 오늘은 한 2%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일단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정 앞두고 어떤 흐름이 이어가게 될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LS 일렉트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가가 7% 넘게 올랐는데요. 상승 배경 함께 살펴보시죠. 네, LS 일렉트릭이 미국 관세 우려 때문에 좀 저번에는 떨어지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최근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최대 50% 관세를 매기게 되면서 변압기 업체들이 부담이 커질 거란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LS 일렉트릭은 변압기보다는 배전반에 강점을 두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변압기는 철강 비중이 크다 보니까 관세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반면에 배전반은 관세 대상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LS 일렉트릭은 충격이 덜했고요. 오히려 경쟁력이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미국 시장에서 배전반 경쟁력도 확실한 상황입니다. 10년 전부터 미국 UL 인증을 확보해서 진입 장벽을 넘었고 국내 업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인증을 갖고 있습니다. 덕분에 삼성전자와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같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지을 때 배전반 공급을 사실상 LS 일렉트릭이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관세 이슈를 피했다라는 부분도 긍정적이겠지만 미국에 대한 전력망 투자 확대도 같이 모멘텀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력 용량에 대해서 2배 이상 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까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나 관심도가 좀 높았습니다. 그럼 시장에서는 성장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좀 하고 있을까요? 네, 가장 큰 기대는 아무래도 시장 규모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세계 변압기 시장은 2034년까지 170조 원 정도로 커질 것으로 보이지만 이 배전 시장은 무려 900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전력망 투자에서 배전 쪽의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LS 일렉트릭에게 돌아오는 기회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다가 국내 대기업들의 미국 투자 확대도 함께 겹치고 있는데요. 삼성과 현대차, LG, SK가 이 미국에서 새 공장을 짓고 있는데 그 공장 배전반 수주의 90% 이상을 LS 일렉트릭이 맡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 텍사스 반도체 공장, 현대차의 전기차 공장, LG 에너지솔루션과 GM의 배터리 공장까지 대부분 LS 일렉트릭이 공급 계약을 따낸 상황입니다. 결국에 이번 주가 반등은 관세 우려가 적은 사업 구조와 또 미국 시장 내에서의 입지 그리고 국내 대기업들의 이런 대미 투자 확대까지 이런 세 가지가 한꺼번에 적용을 하게 되면서 이번에 관세 우려로 밀렸던 주가가 다시 한번 저가 매수 기회로 연결이 됐습니다. 네,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관세가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대안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오늘 흐름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2.13% 정도 프리마켓에서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조방 원에다가 최근에는 전력기기까지 같이 좀 붙어서 지난주 금요일에도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이어갈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이야기 해볼 거고요. 애프터마켓에서는 주가가 한 1% 내외로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상승 배경부터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네, 가장 큰 배경은 빌 게이츠 이사장과의 만남 때문이었습니다. 3년 만에 방한했던 이 게이츠 이사장이 SK 최태원 회장, 안재용 대표를 비롯해서 SK 바이오사이언스 경영진과 연이어 만났습니다. 특히 게이츠 재단 핵심 인사들과 세 차례나 회동이 이뤄지게 되면서 단순 백신 생산 회사를 넘어서 글로벌 보건 파트너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번 만남에서는 차세대 백신과 예방의약품 그리고 전 세계 공공 백신 공급 전략까지 폭넓은 의제들이 논의됐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이미 게이츠 재단과의 협력 역사가 깊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도 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국산 백신인 스카이코비1을 개발하기도 했고요. 장티푸스 백신을 세계보건기구 인증을 거쳐서 유엔 조달 시장에 공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단순히 기술만 가진 기업이 아니라 실제로 대량 공급이 가능한 역량을 입증한 건데요. 그래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번 만남이 과거처럼 또 다른 협력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품게 됐습니다. 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빌 게이츠 재단과 협력했던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한 12년 정도 이어져 온 협력 관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높은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기대를 좀 걸고 있을까요? 네, 시장의 관심은 이제 결국 새로운 성장 동력에 쏠려 있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코로나19 백신 생산 이후에 뚜렷한 성과가 없어서 최근까지 적자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협력이 단순히 생산 계약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연구개발이나 공동개발로 이어지게 된다면 성장 스토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넥스트 팬데믹 대비 백신이나 또 차세대 예방의약품을 함께 개발을 하게 된다면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단순 생산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백신 개발사로 위상을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또 게이츠 재단이 보유한 국제 네트워크는 굉장히 넓은데요. 다양한 글로벌 백신 프로젝트와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채널을 통해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참여할 기회들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적자 상황이 길어지고 있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글로벌 협력 덕분에 기회가 열려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됐고요. 물론 회사 측은 이번 만남이 당장 실적 개선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고 선을 긋긴 했습니다. 결국 단기적으로는 적자가 이어지긴 하겠지만 글로벌 보건 증진과 백신 접근성 확대라는 큰 그림 안에서는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고요. 시장에서는 이런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에 좀 더 집중을 한 모습입니다. 네, 3년 만에 있었던 빌 게이츠 방한 이슈와 맞물려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기업 중에 하나가 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은 상황이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오늘 0.21% 48,650원 선에서 가격 형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하락한 종목들도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콜마 B&H부터 볼 텐데요. 이 종목은 이제 앞에 콜마 있는 종목은 경영권 관련된 이슈가 좀 붙어 있기는 합니다. 하락 배경부터 먼저 좀 살펴볼까요? 네, 이번 하락은 콜마 오너일과의 경영권 다툼이 다시 불거졌던 게 큰 이유였습니다. 최근 법원에서 윤동환 회장과 장녀 윤여원 대표 그리고 장남 윤상현 부회장이 또다시 정면으로 충돌을 했는데요. 임시 주주총회를 열 수 있느냐를 두고 서울중앙지법에서 맞붙으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좀 더 커졌습니다. 이 쟁점은 2018년에 세 사람이 함께 작성한 합의서였습니다. 윤 회장과 윤 대표 측은 이건 경영 합의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윤 부회장이 새 이사를 드리려는 건 합의를 어긴 거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반대로 윤 부회장 측은 가족끼리 신뢰를 바탕으로 쓴 개인적인 문서일 뿐 법적 구속력은 없다라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결국에는 양측이 완전히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임시 주총 개최 여부 자체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회사 경영권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좀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경영권 분쟁이 있을 때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조금 더 높죠. 일단 애프터마켓에서는 좀 떨어지는 움직임이 먼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영권 분쟁이라는 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사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서요. 투자자들도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회사에는 어떤 영향을 좀 주게 될까요?
네, 결국 가장 큰 건 불확실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임시주총이 그대로 열리게 된다면 윤상현 부회장이 자신과 측근을 사내이사로 선임해서 이사회 과반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윤여원 대표의 경영권이 약해지고 회사의 운영 방향도 크게 흔들릴 수가 있는데요. 반대로 윤 대표 측이 가처분으로 주총을 막아낸다고 하더라도 갈등은 끝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이미 주총 문제뿐만 아니라 주식 반환 소송까지 제기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영권 다툼이 여러 갈래로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회사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기는 어렵고요. 투자자들도 불확실성을 이유로 투자를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업 이미지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투자은행 관계자들도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상승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갈등이 이어진다면 결국에는 기업 가치가 떨어진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주가 급락은 갈등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본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하면 일단 장남은 홀딩스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딸이 콜마 B&H를 지금 경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장남 입장에서는 콜마 B&H 실적이 좋지 않으니까 경영권을 간섭하는 건 당연하다라는 입장인 거고, 딸은 간섭을 받고 싶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이전에 경영 합의서 작성하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갈등이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아버지는 딸의 편을 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에도 좀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HLB 살펴보겠습니다. 주가가 6% 넘게 밀렸는데요. 자세한 내용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네, HLB는 최근 진양곤 회장이 직접 사재를 투입했지만 주가는 반등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52주 신저가를 다시 찍기도 했는데요. 올해 2월 고점과 비교를 해보면 무려 60% 이상 떨어진 수준입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전환사채, 즉 CB 발행 때문이었습니다. HLB는 지난 20일 300억 원 규모의 CB 발행을 결정했는데요. 투자자로는 진양곤 회장과 계열사 3곳이 참여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룹 차원의 책임 경영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장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이번에 조달한 자금은 신약 개발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 전환사채의 조기 상환을 막기 위해서 쓰이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투자자들이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돈으로 돌려달라고 요구를 한 건데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가남 신약인 리보세라닙의 미국 FDA 승인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이 승인이 확실했다면 투자자들이 주식 전환을 택했을 텐데 불안이 커지면서 원금을 회수한 겁니다. 결국 회사는 외부 투자금 유치가 어려워지게 되면서 계열사 자금을 총동원하게 됐고요. 이런 상황이 투자자들의 불신을 키우면서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네, HLB는 리보세라닙과 관련한 이슈가 여전히 발목을 좀 잡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시장에서 큰 충격을 좀 주기도 한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회사는 어떤 영향을 좀 주게 될까요? 네, 지금은 자금 부담과 신뢰도 하락에 대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HLB의 현금 자산은 빠르게 줄었고요. 단기 차입금은 늘면서 부채 비율이 450%까지 치솟았습니다. 재무 구조가 뚜렷하게 악화된 건데요. 여기에 추진하던 HLB 생명과학과의 합병도 무산이 됐습니다. 결국 외부 자금 조달은 쉽지 않은 상황이 된 거고요. 무엇보다 시장이 지켜보고 있는 건 리보세라닙의 FDA 승인 여부입니다. 연내 승인을 기대하긴 했지만 아직 재신청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미국에서 생물보안법 재심의 가능성까지 제기가 됐습니다. 이 법이 통과가 된다면 중국 제약사와 손을 잡고 있는 HLB에는 오히려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왔는데요. 결국에는 신약 승인 불확실성이 길어지면 투자자 신뢰는 더 떨어지고 주가도 추가 하락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부 자금 동원으로 당장의 유동성을 막을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국 FDA의 최종 승인에 따라 달려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 주신 것처럼 HLB는 지금 중국의 항소제약이랑 같이 연구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 쪽이 같이 껴있다 보니까 미국 쪽에서 FDA 승인을 받기는 약간의 어려울 수 있다라는 시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품목 허가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다 보니까 당분간 시장 안에서
들어서도 자금을 조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져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수혜 섹터들 좀 살펴보면 좋겠다 싶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HLB는 제약 바이오 중에서도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0.13% 하락세 현재 시현하고 있다는 부분도 함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LB까지 살펴봤고요. 넥스트 트레이딩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일장쇼 오늘장 분위기 짚어보겠습니다. 개장까지 10분 남은 시점 스타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SCTV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기다렸던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시장은 좀 환호를 해주는 모습이었죠.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제 가능성이 더욱더 커졌고요. 이제는 빅컷을 할지 이제 횟수에 대해서도 좀 더 주목을 하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시장은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고 이 다우존스 지수도 사상 최고가 돌파했고요. 이 중소형주의 러셀 2000 지수 또한 3% 급등하는 흐름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 금요일 우리 시장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시장이 지난주에 좀 전반적으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었었는데 그리고 목요일장과 금요일장선 그래도 좀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3,160선까지 좀 회복을 하면서 다시 그 조방원 섹터가 다시 돌아왔다라는 점까지 함께 포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지난주 금요일 증시를 보면요. 그래도 조방원 섹터가 다시금 돌아온 모습입니다. 요즘 시장 분위기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시장은 지난주에 파월 의장의 이제 입을 말 좀 기대해 봤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잭슨홀 그 심포지엄에서 이야기를 했던 연설 내용을 보면은 매파적이진 않았다라는 거였죠. 그동안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매파적인 발언을 할까봐 네. 그동안 좀 걱정을 많이 했었고 실제로 미국에서도 기술주들이 그래서 좀 많이 떨어졌었던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시장의 기대치를 또 이제 우리가 실망을 시키는 그런 발언은 하진 않았습니다. 고용이 최근에 좀 둔화됐던 부분들도 있었고 그동안 또 이제 물가에 대한 우려감이 있긴 했지만 결국은 이제 고용 쪽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감 이런 걸로 인해서 금리를 이번 9월 FOMC 회의에서는 인하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제 가능성을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봐야 되는 건 그동안 시장에서 예상했던 건 또 빅컷이라는 기대감을 좀 예상했었거든요. 근데 빅컷까지는 나오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래도 0.25%포인트만 인하해 준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여기에 좀 환호를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올라왔고 그다음에 기술주들이 그동안 좀 떨어졌다가 이제 이번에 반등이 나왔고 국내 증시 역시도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면 당연히 이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하나의 또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도 최근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졌었거든요. 그리고 뭐 목요일 날, 금요일 날 반등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동안 눌러놨던 이 이제 하락폭이 좀 있어요. 그리고 종목들은 더 많이 흔들렸을 거고요. 그래서 하락폭이 있었던 만큼 이번에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시초가부터 해서 좀 많이 올라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초가 상승이 그 계속 유지가 되느냐
아니면 중간에 또 꺾이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어쨌든 이제 미국 증시 좋았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 증시 분위기를 또 따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금요일장이라든지 올라갔을 때 조방원이라든지 이쪽에 주가 상승이 좀 있었단 말이죠. 물론 개별적인 재료들이 좀 이제 있어요. 개별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올라가서 그동안 이제 주가가 흔들릴 때 그만큼 하락폭이 깊게 들어왔습니다. 많이 깊게 주가가 많이 깊게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저가 매수가 또 유입이 됐을 수가 있단 말이죠. 저가 매수가 유입됐다는 건 이제 연속적인 반등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올라갔던 이 종목들이 뭐 계속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이번 주, 지난주에 불확실성 해소가 됐으니까 이번 주 월요일장부터 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주로 담는 업종, 이 종목들이 무엇인지 이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안에서도 기관 쪽보다는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매수가 어떤 쪽으로 들어오는지를 좀 파악하셔서 그쪽을 좀 따라가는 전략들도 저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보이게 될지 계속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가 됐습니다. 이제는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지만 오늘 시초가가 그대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파월 의장에 대한 발언을 들었으니 이번 주부터 또 다른 또 이벤트를 계속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장 전에 짚어볼 점, 바로 오늘부터죠.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이 안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을 예정인데요. 일단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더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원전일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원자력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프리마켓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뿐만이 아니라 이 팀코리아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원전 관련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면 좋을까요? 네, 원전 관련주들은 사실 지난주에 보유하고 있던 분들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웨스팅하우스 쪽에서의 어떤 이제 뭐 협의 과정에서 우리가 너무 좀 안 좋게 협의를 했다라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뉴스나 언론 쪽에 굉장히 많이 이제 나왔었거든요. 내용들이. 그래서 주가가 실제로 지난주에 많이 급락이 나왔죠.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한전기술, 뭐 한전산업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이 빠졌고요. 뭐 팀코리아 관련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 이슈 때문에 주가 급락이 나왔다가 갑자기 지난주 또 금요일 날 급등을 또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락이 나왔을 때 사람들은 더 이상 원전주는 안 된다, 무섭다. 뭐 그래서 지금 피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매도를 하신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매도하고 나서 갑자기 주가가 또 급등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많이 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웨스팅하우스하고의 이 협의 이건 결국은 악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이유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가압경수로 방식으로 이제 원전을 이제 짓게 되는데 대부분 60% 이상이 이렇게 이제 설계가 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기반을 두고 있는 게 가압경수로 방식이에요. 이거에 대한 기술을 웨스팅하우스가 보유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국산화 시켰다고 하지만 기본 베이스 자체가 이제 그 방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해외에 원전 수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소송이 걸릴 수가 있어요. 만약 협의를 하지 않았다면 소송이 계속 걸려서 거기서 패소하게 된다면 원전 수출 자체가 끊겨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어쩔 수 없이 협상을 해야 되는 과정이었고 이 협상을 통해서 이제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이제 발판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웨스팅하우스의 협상 관련해서 악재가 나왔다가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 측에서 한국 원전에 대한 이제 협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 미국 내에서 원전을 이제 이제 공사죠. 시공을 한국에서 맡았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또 급등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동안 조선주 쪽으로 많이 쏠려 있었던 그 수급들이죠. 마스가 프로젝트. 그래서 조선업이 이제 미국의 큰 수혜주다라고 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원전주가 이제는 또 시작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이제 두 가지 논의가 또 중요한데 첫 번째는 방위비 협상과 관련된 내용일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원전 쪽에 대한 협력입니다. 그래서 원전 쪽과 관련해서 협력이 되고 그에 따라서 미국 시장에 진출하게 된다. 미국에서 300기 이상의 원전을 또 짓는다고 하면 그러면 당연히 그 원전주들, 팀코리아 관련주들은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올라온 거거든요.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또 높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선업종이 그동안 올라왔던 만큼 원전주도 이번에 협의가 잘 진행이 된다면 제2의 그 마스가로 인해서
예, 원전주가 또 부상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좀 투자 포인트 잘 잡으시고 이런 트렌드를 잘 따라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 웨스팅하우스의 불공정 계약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또 급락을 했었는데 금요일 날 다시 좀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늘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 어떻게 나올지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한국이 미국의 원전을 지어달라라고 제안을 하고 있고 관련된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세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각 경수로 방식에 또 사용하고 있는 만큼 이 점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눌렸던 만큼 다시금 올라올 수가 있고 제2의 이제 조선주처럼 더 이제 새로운 섹터 안으로 더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서 투자 포인트들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2% 지금 상승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한전산업 또한 8% 오늘 굉장히 또 급등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장후에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두 가지 지금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가 방위비 협상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관련해서는 좀 방산주라든지 이런 쪽에도 모멘텀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일단 방위비 협상은 우리는 방위비 증액을 이제 안 해주려고 하는 입장이고 미국의 경우에는 방위비를 좀 증액을 해달라 네. 뭐 이런 입장이고 사실 너무 큰 이제 방위비 증액을 요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방위비 증액은 사실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방위비 증액은 좀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제 시장에서 예상을 좀 어느 정도 많이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그 전부터 이제 방위비 증액을 요구했었고 미국도.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그동안 방산주들이죠. 뭐 무기 관련된 그런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으로 LIG 넥슨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대부분 이제 주가가 그동안 많이 올라가서 앞에서 선반영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어떤 증액이라든지 뭐 그런 뉴스가 있지 않는다. 뭐 우리가 획기적인 뉴스가 있지 않는다면 현 수준에서는 그렇게 크게 움직임이 나오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8월 25일 월요일 우리 시장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이슈가 있었죠. 파월 의장 연설이었었는데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가 될지 계속 주목을 했었는데 비둘기파적인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중소형주 위주로도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역시나 이 고용 둔화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은 우려사항이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으니까 이 점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게 될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양시장 오늘 상승으로 출발합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0.83% 상승하면서 3,195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1.25% 상승합니다. 792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과연 800포인트 위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피 1위부터 5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 지금 보합권에서 등락하고 있는 모습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래도 삼성전자 계속해서 좀 좋은 랠리가 이어졌었는데요. 반도체 관련해서도 잠시 후에 전략들 세워보도록 하겠고요. SK하이닉스가 오늘 강하게 올라오고 있네요. 1.39% 상승하면서 25만 5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쪽으로도 좋습니다. 1.63% 상승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 그리고 ESS 관련돼서 기대감이 역시나 계속 깃든 상황인 거죠. 관련해서도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0.87% 상승하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수혜주 중에 가장 또 대표적인 것이 바이오주입니다. 관련해서도 바이오 종목들 얼마나 올라올 수 있을지 앞으로의 시세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살펴볼까요? 네, 역시 바이오 종목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2.25% 상승하면서 43만 1,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펩트론도 0.79%에서 지금 1% 위로 올라왔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오늘 좋습니다. 에코프로 BM이 2.23%. 그리고 에코프로 또한 2%대 좀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바이오 종목들 그래도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리가켄 바이오도 5% 급등하고 있고요. ABL 바이오도 5.9%, 삼청단 제약도 4%. 전반적으로 이
바이오 관련돼서 금리 인하에 관련된 수혜주들이 오늘 상승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침 시간이긴 하지만 수급도 체크를 해보자면 지금 외국인과 기관에서는 매도이 보이고 있는 점이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지수 자체는 그래도 상승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좀 투심이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밖에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원전주 체크를 해드렸었는데요. 원전주도 오늘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아침 상황 일단은 말씀해 주신 대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만큼 시장에서는 좀 반응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상승 출발하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이제 국내 증시가 또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앞에서도 얘기하긴 했지만 상승이 유지가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아침에 좀 과도하게 올라서 출발했다가 또 밀려버리면 결국 우리가 이제 오늘 시장이 좋았냐 안 좋았냐라고 이제 판단할 때는 상승했을 때 이제 상승 종목수가 훨씬 더 많아야 돼요. 네. 이게 이제 첫 번째고 그다음에 이제 상승했지만 상승으로 끝났어도 이제 이 캔들이 양봉으로 끝이 나야 되겠죠. 결국 이제 시초가 아침에 시작한 가격보다 종가가 더 위로 올라가줘야 원활한 상승량인데 올라갔다가 이제 음봉으로 끝이 나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시장은 올라갔지만 상승 종목수가 좀 줄어들거나 이러면 시장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좀 좋진 않아요. 근데 오늘 현재까지 분위기를 본다면 이제 상승 종목수가 많아요. 지금 아침에 시작했을 때 그리고 지금 이제 현재까지는 음봉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의 분위기가 좀 다시 또 반전이 돼서 추가 상승이 나와줘야 종목들이 또 원활하게 올라갈 수 있고 만약 여기서 음봉 그대로 좀 떨어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올라갔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마이너스로 또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침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밀리는 경우에는 아침에 시초가의 종목들을 매수하는 건 좀 좋지 않습니다. 아침 시간에 지금 막 종목들을 공략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오후장까지 잘 지켜보고 나서 매매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오늘 수급을 보셔야 되는데 오늘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의 수급이 거래소 시장에 없습니다. 네.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800억 매도고요. 기관 쪽에서 400억 정도가 매도가 잡혀 있거든요.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가장 많은 매도가 나오고 있는 게 전기전 접종, 그다음에 기계 장비 이쪽에서만 지금 매도가 거의 대부분 다 나오고 있어요. 반면에 다른 종목들 이제 전반적으로 보시면 유통이라든지 건설, 운송, 그다음에 금융 이렇게 이제 이 섹터들마다 수급들이 조금씩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이제 이 수급은 한쪽 섹터에 특정돼서 이제 매도가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전체 수급에서 매도가 잡혔다고 해서 시장의 분위기가 좀 안 좋은 건 아닙니다. 지금 고루고루 다른 업종들의 이제 수급이 돈다라는 건 수급이 점점 퍼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쪽에 몰려있지 않은 수급에 이제 이런 이제 수급이 퍼지는 현상들은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고루고루 올라갈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지금 매도 잡혀 있다고 해서 시장이 오늘 안 좋구나라고 판단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지금 현재 매도를 하고 있지만 이건 IT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고 오늘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좀 떨어지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하락을 하지만 하이닉스라든지 다른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또 올라가고 있고 뭐 조선주도 오늘 역시 반등 그리고 뭐 특히나 이제 강한 섹터라고 보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제약바이오 쪽도 뭐 녹십자, 유한양행 그리고 뭐 동아소시홀딩스 이런 종목들도 뭐 좀 무겁지만 잘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IT 기술주하고 이제 제약바이오 쪽으로도 많이 수급이 돌고 있으니까 이 종목 이 부분도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뭐 하이닉스가 올라가네, 오늘 삼성전자가 떨어지네. 그래서 하이닉스를 봐야 되나 이게 네. 아니라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 쪽이 지금 내려왔지만 네. 오후에는 또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 분위기보다는 이제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오후장 분위기가 더 중요하니까 오후장 흐름을 보시고 나서 결정을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살짝의 이유도 조금 궁금하긴 하거든요. 사실 이렇게 또 금리나 시그널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시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 반도체 투톱의 흐름이 엇갈리고 있고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금 전자전기 쪽으로 몰려 있다라고 봤을 때는 삼성전자 아무래도 좀 뭐 지분 인수 관련해서도 좀 우려 사항이 있기 때문으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미국에서 지분 인수를 우려하고 있다라는 것도 사실 우려감일 수 있는데 그만큼 삼성전자가 탐이 난다라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지배력 그리고 기술력 이걸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미국에 또 많이 투자를 했잖아요. 네. 그 지분만큼 또 미국이 가져간다. 사실 이거는 좀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쪽은 아침에 좀 떨어졌던 건 최근에 자금들이 좀 많이 몰렸었고 그리고 그 뉴스 자체는 사실 지난주에 이미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또 올라갔잖아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제 다른 종목들 이제 수급이 좀 퍼지는 거예요. 이 삼성전자 쪽으로 그동안 좀 수급이 몰렸던 게 다른 종목들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시장 분위기가 살아나면서 이제 수급이 퍼지면서 자연스럽게 삼성전자 쪽이 조금 이제 주춤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고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마이너스를 출발했지만 이제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보합권까지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하이닉스 쪽이 좀 악재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 왜냐면 엔비디아 쪽의 점유율 하락, 그리고 삼성전자 쪽의 엔비디아가 또 침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요건들이 갖춰져 있고, 하반기부터 또 양산이 또 가능할 수 있다라는 뉴스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래서 아침의 흐름보다는 오후의 흐름이 더 중요하다는 건 삼성전자가 또 뒤늦게 반등 나오고 하이닉스가 또 눌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고해서 최대한 이 반도체 투톱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는 이제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쪽이 조금 더 지금으로서는 메리트가 좀 더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삼성전자 보합권에서 등락을 하고 있지만 너무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라는 해석해 주셨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그럼 이번 주에도 또 계속해서 좀 중요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에너지 리더들이 모이는 에너지 슈퍼위크가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뿐만이 아니라 구글 좀 여러 가지 이제 수장들이 모이는데요. 그렇다면 이 안에서 이 에너지, AI 관련해서 계속 모멘텀이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런 반도체 뿐만이 아니라 에너지 쪽으로 좀 수급을 시선을 좀 돌려서 생각을 해보자면 전력도 있을 것 같고 관련해서 어떤 투자 포인트들을 좀 옥석 고르기를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이번 주에 부산에서 대규모 에너지 행사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주를 이제 부산에서 에너지 슈퍼위크다라고 이제 표현을 좀 하고 있어요. 부산 에너지 슈퍼위크. 이번 주 일주일 동안 거의 4개 정도의 그 국제적인 이제 회의가 에너지 관련 회의가 네. 부산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뉴스들이 좀 많거든요. 그에 대한 논의들이 지금 있을 거고요. 실제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정책, 이제 네. 국내에 한해서의 정책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그에 따라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우리가 다 많이 알고 있는 풍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태양광 이쪽에 대해서 이 정책 뉴스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를 생각해 보면 에너지 관련주들이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지난주에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가 관련주가 많이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건 마치 이제 원전하고 좀 비슷한 그러니까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그렇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풍력과 태양광과 관련해서 에너지에 대한 그 이제 이 승인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이거는 이제 사기극이다. 네. 라는 식으로 강력하게 또 이렇게 비판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지난주에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 관련주들이 이제 급락이 나왔고,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양광과 풍력 관련주들이 떨어지지 않아요. 오늘 보시면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본다면 성강밴드도 역시 우리가 풍력 에너지 관련주라고 볼 수 있고, 더 E&M이라든지 동국 SNC, 태웅 이런 종목이 이제 풍력 관련주고, 그 다음에 태양광 쪽 보시면 이제 SDN이라든지 오성 첨단 소재, 그리고 동진 세미캠, LOT 백큐ම් 이런 종목들이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들인데 지난주에 급락 나왔다가 오늘 또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이제 이번 주에 이슈가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올라오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국내에서 지금 이제 부산에서 개최가 되고 우리나라 정책에 대한 지금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정책 관련 어떤 발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주가 되는 거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은 이번 주에 좀 이런 모멘텀들이 있으니까 관련 종목들을 많이 갖고 계시다면 만약에 좀 물려있다라고 한다면 올랐을 때 저는 좀 많이 덜어내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의 그 정책이 전 세계의 어떤 정책의 방향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국내에서 아무리 지원을 해봐야 해외에서 시장에서의 그 성과가 잘 나오지 않는다면 이거는 지원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태양광이라든 풍력 에너지 관련주들은 이번 주가 중요 좀 분기점이고 관련 종목들이 올라왔을 때 좀 교체라든지 좀 정리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AI 관련해서 우리가 또 이제 말씀하셨지만 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이쪽에서 또 임원들이 이번에 참여를 해요. 네. 그렇다는 건 이제 아무래도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 에너지 부족 현상 이것들을 어찌 보면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좀 만회할 수 있을까? 협력에 대한 어떤 그 뉴스들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 뉴스긴 하지만 에너지 부족 현상과 관련해서 본다면 원전 쪽에 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뉴스가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이제 전력 관련주들도 이번 주에 좀 주목을 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에너지 관련해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좀 반등의 여력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등을 할 때 오히려 좀 현금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일정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AI 또 에너지이기 때문에 전력 설비라든지 오히려 원전 쪽으로도 좀 모멘텀이 열려 있을 수 있으니까 일정까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서 투자 포인트도 좀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이번 주에 또 이벤트가 있는 만큼 계속 뉴스를 좀 팔로우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언제 현금화가 챙기는 거에 따라서도 또 투자 전략들 잘 세워보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수소 쪽으로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사실 주말 사이에 한국과 일본의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협력 분야의 이 AI 이야기도 했었지만 사실 수소 쪽으로도 미래 산업 이야기를 제시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수소도 좀 봐야 되는 타이밍이 온 건지 이 점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번 주에 에너지 관련 이제 회의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그 현대차 쪽에서 지원해주는 차량 자체가 좀 전기차하고 수소차를 또 지원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소 관련주들을 본다면 대표적으로 두산 퓨얼셀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주가가 지난 4월 달에 바닥을 치고 이제 많이 올라왔거든요.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본다면 우리가 뭐 이제 2차 전지라든지 뭐 최근에 또 올라왔던 아니면 지금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이런 관련주들도 있지만 그동안 또 과거에도 많이 주목을 받았던 게 바로 이제 수소차와 수소 에너지와 관련된 그런 종목이었거든요. 앞에서 두산 퓨얼셀도 이야기했지만 풍국주정이라는 기업도 과거에 또 수소 에너지 관련주로 좀 많이 주가가 올라가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수소 에너지 또 수소차와 관련해서는 EM 코리아라든지 또는 이제 성창 오토텍, 뭐 아진전자 부품 또는 이제 JNK 글로벌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되게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 이 종목들도 다 이제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2차전지 전기차 관련주들조차도 아직 이제 시세가 최근에 올라왔다 또 눌리고 있고 이제 큰 반등이 없는 상황이에요. 수소차 같은 경우에 지금도 이제 뭐 실제로 많이 이제 사용화가 돼서 많이 타고 다니고 있긴 하지만 전기차 쪽이 지금 부진한 가운데서 수소차와 관련된 종목들이 또 얼마나 많이 올라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이건 이제 단기적으로는 또 올라올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했을 때 너무 장기로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할 때 수익을 너무 오랜 기간에 내려고 하진 않잖아요. 네. 그런 거에 있어서는 수익성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정말 단기 아니면 정말 길게 뭐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보신다면 그것도 나름대로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이 종목들을 선택할 때는 수급도 분명히 좀 많이 들어와 줘야 되고 거래도 많아야 되고 종목들을 선택할 때 그리고 대표적인 종목들 있죠. 최근에 좀 올라왔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수소 좀 너무 미래 산업인인 만큼 조금 더 장기적인 모멘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까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서 앞으로의 투자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한미 정상회담 열리게 되고요. 관련해서 어떤 모멘텀이 있을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번 주 안에 에너지 슈퍼 위크가 열리는 만큼 관련해서도 에너지 모멘텀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 아이디어들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스탁포인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SCTV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다행히 오늘 양시장 분위기 좀 살펴보면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하게 움직입니다. 아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높아지게 되면서 코스닥 쪽에서 조금 더 탄력이 나오는 것 같고요. 코스피는 강보합 정도 지켜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기관 모두 들어오고 코스피에서는 쌍끌이 매도 반대로 좀 나오고 있는 분위기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개장 분위기를 해석을 좀 해보면 좋을까요? 네, 지난주까지 가장 큰 시장의 우려감들, 특히나 이 금리 인하의 경로 이 부분이 다소 좀 매파적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들이 더해졌고요. 여기 더해서 세제 개편안에 관련된 정책 불확실성들이 전체적인 어떤 시장이 좀 노이즈가 좀 됐다는 점. 측면적으로 보면 뭐 원전 섹터가 수익성에 관련된 논란 부분들이 재차 수급의 어떤 정체성으로 좀 이어졌던 흐름들이었는데 이번 주의 경우에는 뭐 한미 정상회담에 관련된 내용도 있었고 잭슨 미팅에서 확인됐던 오히려 이제 9월에 금리 인하 기대치가 좀 높아진 점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전반적인 수급을 좀 이끌지 않나. 지금 코스닥 종목들에 대한 상승세가 조금 더 상대적으로 좀 크게 보이는 이유는 이 9월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더 다시 좀 부각이 됐던 부분들이죠. 이 부분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의 어떤 상승세가 좀 확인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20일 발표됐던 이 리튬 가격이 지금 뭐 킬로그램당 86위안을 네. 좀 돌파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심리적인 어떤 가격 저항선이었던 이제 80원 위안대를 회복했다는 관점에서 여기서 조금 더 상승의 연속성들을 좀 더 보여준다면 소지사들의 경우에는 레깅 현상들이 완화되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적인 어떤 이점들 이 부분이 실적 개선이라는 어떤 키워드와 맞물리면서 기대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증시 예탁금의 흐름들을 보면 67조 4천억 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 60조 원대 후반대보다는 살짝 좀 내려온 그런 부분들이지만 전체적인 어떤 시장 상황들을 좀 감안했을 때 여전히 증시 대기 자금들에 대한 유입은 안정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신용잔고는 22조 1,500억대를 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와 좀 유사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시간의 선물 지수도 보합권에서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고 아시아 주요권에 대한 증시 흐름들도 견조한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오히려 이제 금리 인하의 어떤 기대감들이 시장의 전반적인 수급 개선을 좀 이끌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개장 분위기 먼저 좀 살펴주셨고요. 양시장 강보합과 1% 정도 유지하면서 코스피 코스닥 흘러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그러면 반도체 쪽에 대한 질문 좀 여쭤보고 넘어가 볼 텐데요. 지난주 금요일 이제 저희 개장 방송 마치고 한 오전 10시 반쯤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이제 중국이 엔비디아 쪽에 H20 뭐 필요 없다라는 뉘앙스인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중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엔비디아가 삼성전자한테도 부품에 대한 생산 중단을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체크할 부분이 한 가지 더 늘어났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확인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중국이 과연 이제 H20에 관련된 칩 규제 이 부분 필요 없다라고 하면 대체제가 좀 있는 것인가라는 관점일 텐데 일단 현재까지는 중국의 자국에서 좀 생산하고 있는 화웨이 칩의 경우에는 그 수요 생산량들을 보면 우리가 이전 시간에도 한 거 언급을 좀 드렸죠. H20 칩에 대한 미국의 수출 규제 부분들이 중국 입장에서 단기적인 어떤 타격이 좀 됐지만 공급망을 좀 재편하는 관점에서 화웨이의 어떤 칩들이 대안으로 좀 제시가 됐습니다. 다만 이제 해당되는 초기 수율이 25%대예요. 현재 좀 최대로 끌어올린다고 하더라도 40%대라는 것은 가격이 어떤 이점에서 H20 칩에 비해서는 크게 경쟁력이 좀 밀리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필요 없다라고 좀 언급한 거는 다소 좀 과한 해석이 아닌가. 네. 우리가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은 중국에서 사실 저사양 칩에 대한 어떤 필요성들이 사실 대체제 안에서 화웨이 칩으로 충분히 좀 대체될 수 있는 시간적인 어떤 흐름들을 어느 정도 반영시키면 장기적 관점에서 이 엔비디아의 H20 칩은 사실상 그 점유율이 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여기 더해서 지금 이 중국에 대해서 H20 칩보다는 조금 더 사양을 좀 높인 그런 스펙을 계속 높여가는 그런 칩으로 좀 공급이 된다는 관점에서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 명확하게는 뭐 미국이 중국에 대한 어떤 수출 규제는 H20 칩에 대해서 최근에 해제를 좀 한 상황은 있지만 스펙업에 관련된 내용들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는 부분들. 다만 전체적인 어떤 매출 이익의 한 15% 정도를 미국 정부에 좀 반납을 하는 그런 엔비디아의 스텔스 기조를 좀 감안했을 때 점진적으로 일부 사양업을 통해서 어떤 미국 정부와의 협의 가능성들을 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 이런 것들이 좀 단기적인 어떤 노이즈가 좀 됐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전체적인 어떤 영향도를 봤을 때는 지금 뭐 이미 예상되는 부분이에요. 저사양 칩을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공급한다면 뭐 중국 자체에서 해당되는 어떤 칩 제조에 대한 기술력들이
크게 좀 떨어지기보다는 수율량들이 좀 더 이제 극대화시키는 그런 부분들 안에서 우리가 점유율에 관련된 변동성들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좀 특별한 부분이 없겠고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현재 H10에 칩에 관련된 어떤 수출 규제가 해제됨에 따른 어떤 실적 기대원들보다는 최근에는 HBM4에 관련된 샘플 승인 부분들, 특히나 뭐 PP 단계에서 해당되는 어떤 샘플 테스트가 좀 승인됐다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퀄 테스트에 관련된 승인은 거의 어느 정도 좀 확보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HBM4에 관련된 어떤 시장 점유율을 쭉 끌어갈 수 있는 전략들, 여기에 대해서 HBM3에 관련된 최종 양산 승인 부분들이 오히려 좀 기대 요인들로 좀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일단 H20과 관련해서 뭐 생산 중단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건 이제 지난주 금요일 오전장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H20 신규에 대한 칩을 의미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이미 공정에 들어갔는데 완성이 안 된 H20 칩에 대해서 의미를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니라서 뉴스가 좀 더 확실하게 나올 때 다시 한번 좀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서 테마 빠르게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테마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 첫 번째는 한미 정상회담으로 묶어봤습니다. 24일, 미국 시간으로 24일 기내 간담회가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를 보면 트럼프에 필요한 이야기 다 해볼 생각이다. 자주 있는 기회 아니다라는 속보도 있기도 했습니다. 일정상으로 이제 25일 날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있고 여기서 다양한 의제들이 나올 예정이라서 그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세워가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열어보시죠. 두 번째는 로봇입니다. 지난주 한 후반부터 로봇 쪽에서 조금씩 꿈틀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마침 또 오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다 보니까 특히나 더 관심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액추에이터나 감속기 쪽에 좀 강한 기업들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하이젠 RNM이 오늘 좀 강하고요. 로보티즈가 오늘 실시간 조회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로보티즈는 리포트에 대한 영향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열어볼게요. 마지막은 2차 전지랑 리튬 쪽입니다. 앞서서 대표님께서 힌트를 좀 주시긴 했는데 이 리튬 값이 올해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6월 달 기준으로 보면 1kg당 57위안이었는데 8월 달에 지금 86위안까지 좀 오르게 되면서 일정 부분 원자재 값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 제품값에도 연동을 좀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요. 이쪽 또한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감이 높은 섹터다 보니까 오늘도 같이 좀 영향을 받아가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 테마 일단 선정을 좀 해봤고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부터 이어서 전략을 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대하고 있는 키워드 중 하나는 조선 쪽이라서 조선 쪽부터 하나씩 살펴볼 텐데 어떤 의제가 주로 다뤄지게 될 것으로 예상이 좀 되시는지 그렇게 되면 조선주의 수혜는 어떻게 좀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밤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다라고 좀 발표가 되고 있는데 오늘 뭐 조선주의 흐름들은 뭐 하나오션을 좀 비롯해서 오늘 약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정상회담에 대한 부분들이 일부 수급적으로 좀 세론으로 좀 작용하는 모습인데 낙폭이 좀 크지 않는다는 부분을 우리가 좀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기대 요인들이 좀 저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오늘 한미 정상회담에서 좀 다뤄질 어떤 주요 의제 중에 좀 핵심 사항들은 마스가 프로젝트가 과연 이제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어떠한 형식으로 구체화가 좀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 일단 뭐 언론을 통해서 좀 발표됐던 내용들은 USTR 대표와 러트닉 상무장관 그리고 한국의 뭐 산업부 장관과 회동을 통해서 의제 초안들을 좀 조율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어떤 이 메시지를 좀 넘어서 마스가 프로젝트에 어떤 해당되는 어떤 쟁점 사항이라든가 주요 어떤 현안들이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많이 다뤄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하나의 이 필리조선소를 시찰할 예정이다라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추가적인 어떤 조선 부분에 관련된 메시지도 좀 주시가 좀 되고 있고 일단 뭐 우리가 포인트적으로 좀 봐야 되는 규모는 전체 3,500억 달러에 대한 대미 투자액 부분에서 1,500억 달러 부분들을 미국 조선업 재건을 위해서 좀 사용하겠다라고 이미 좀 발표가 된 바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보면 한 3개 항목으로 좀 나눠서 좀 집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선제적으로 한 500억 달러가 좀 먼저 투자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 부분은 역시나 미국 안에서 조선소 건립이라든가 MRO 기지 확보들, 그다음에 해양 플랜트 건설
이런 부분들처럼 인프라 구축에 관련된 비용들이 한 500억 달러 정도로 좀 편성이 돼서 초기에 좀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시기 때문에 현재는 특정해서 어떤 부분들에 대한 집중 투자 부분이 이루어질까 이런 부분들보다는 일단 뭐 조선 부분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좀 활발하게 그래서 지금 거점으로 보면 네. 미국의 이제 동부와 서부 쪽을 좀 나눠서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여기다 해서 뭐 10월에 이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지난 1분기에 발표가 됐던 내용들이 있었죠. 입항 수수료에 관련된 부과권. 그래서 이제 중국에 대한 선박이라든가 선사에 대한 규제가 좀 본격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해당에서는 전반적인 어떤 조선 부분에 관련된 메시지 여기서 부과돼서 중국에 대한 규제 부분들로 인해서 한국의 조선 부분에 대한 반사 수혜는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겠고 일단 뭐 기대감들은 사실 뭐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의제 이후에 추가적으로 좀 발표될 수 있는 세부적인 어떤 내용들이 향후의 어떤 수급의 연속성 내지는 중장기 모멘텀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특히 더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역시나 오늘 또 일정 앞두고 세론이 좀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낙폭이 크지 않게 세론이 나온다라는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부분 좀 짚어주셨고요. 조선 기자재는 그래도 좀 버티는 종목들이 일부 보이긴 합니다. 성광밴드 같은 경우는 3.2% 정도, SK 오션플랜트 또한 2%대 강세 보이고 있고 하이로코리아도 1.6%긴 합니다. 자, 그러면 기자재 단위 버티고 있는 건 아마 LNG에 대한 기대감도 좀 포함이 되어 있을 텐데 조선주를 바라볼 때 뭐 우리가 그동안 좀 유의 깊게 봤던 MRO도 있을 거고 네. 오늘 기자재 반응 나오는 LNG 쪽도 있을 거고 뭐 특수 선박 등등 키워드가 좀 다양해서요. 그럼 이후에는 어떤 쪽을 좀 주목해야 되는 걸까요? 네, 일단 조선주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사실 MRO 부분을 봐야 될지 아니면 LNG를 봐야 될지 기자재라든가 최근에 뭐 북극 항로에 관련된 어떤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선별적으로 어떤 특수 선박을 좀 특수 선박에 관련된 밸류체인을 구성하고 있는 종목을 봐야 될지 고민이 좀 많은데 일단 조선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 섹터가 특정한 어떤 이 부분이 더 좋고 나쁘고의 의미는 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골고루 각자의 어떤 조선사들에 대한 어떤 강점들이 좀 다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조선 빅3의 모든 어떤 전반적인 수혜가 어느 한 종목에 좀 집중되기보다는 골고루 산업 수혜로 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부분들은 각각의 어떤 이 기술의 강점도에 따른 어떤 수급 동향들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뭐 MRO 관련된 그리고 조선에 관련된 인프라 구축 관련된 부분들이 선제적인 어떤 투자 안에서 기대감을 좀 더 가져갈 수 있겠고 이 부분이 실질적인 어떤 이 프로젝트의 어떤 구체화 관점에서 수혜가 좀 될 수는 있겠는데 저는 오히려 좀 LNG 부분도 일단 뭐 순차적으로 보면 MRO가 먼저 시작하고 LNG 부분에 관련된 투자가 늦춰지고 이런 부분들보다는 네. 약간의 어떤 이 산업 부분에 관련된 어떤 이 쟁점분들, 그 맹점들은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보시기 때문에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다만 우리가 좀 최근에 어떤 이 수급 동향들을 좀 봤을 때 고평가 논란들이 좀 재차 좀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방산의 경우에는 지정학 리스크가 좀 완화되고 난 이후에 수급 정체를 좀 보였던 점, 그리고 원전 섹터의 경우에는 웨스팅하우스와의 어떤 이 지재권 합의 계약들이 독소 조항에 관련된 어떤 논란들이 수익성에 관련된 우려감으로 좀 작용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정에 좀 빌미가 좀 됐었는데 조선주의 경우에는 올해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이 고평가에 관련된 부담들이 재차 좀 부각이 됐지만 최근에는 리포트들을 봤을 때 고평가에 관련된 논란들은 좀 없습니다. 오히려 TP가 일부 좀 상향됐다는 점 이런 부분들 좀 감안해 보면 지금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조가 조금 더 장기화될 수 있는 기대 요인들을 내포시킬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번 MRO에 관련된 어떤 사업 확장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뭐 HD 현대그룹들의 이 계열 조선기업 조선사들에 대한 어떤 낙수 효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 하나옵션의 경우에도 미국의 필리조선소에 관련된 확장 부분, 오늘도 뭐 일부 증설 투자에 관련된 추가 투자 네, 부분들 좀 발표를 했었죠. 이런 부분들이 캐펙스 확장 관점에서에 대한 영향들을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도 해서 뭐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의 확장적인 에너지 정책 기조를 감안해 보면 LNG에 관련된 개발이라든가 수출 기조가 좀 확대될 수 있는 부분, 특히나 10월에 입항 수수료가 좀 부과되는 본격화 구간에는 오히려 LNG 선박에 관련된 어떤 이 발주량들이 중국 물량들에 대한 취소 물량들이 한국에 대거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기조가 하반기 상반기보다는 조금 더 슬롯에 여유가 생기고 있는 삼성중공업의 추가 수주 성과로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은 또 삼성중공업은 그래도 조선주 안에서는 좀 버티고 있고 외국인 순매수 1위 종목으로도 오늘 삼성중공업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 부분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 이전에 그 대형 조선사들이 쭉 잘 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중소형 조선사들도 좀 주목을 받았단 말이죠. 네. 이 흐름도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다시 한번 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일단 주의를 해야 되는 종목이 한 두 종목 정도가 보여져요. 첫 번째가 HJ 중공업인데 이 부분은 최근에 대규모 유상증자에 대한 발표 이후에 추세가 좀 꺾였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이런 수급 기대감들이 사실상 대규모 유상증자라는 부분들이 일단 해당된 청약 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좀 상장을 하게 된다면 단기적인 주가 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 어떤 불안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모멘텀보다는 일시적인 어떤 수급의 어떤 정체 요인에 관련된 리스크를 해치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대한조선의 경우에는 여전히 5만 원 공모가보다 상당히 좀 높은 구간에 대한 가격 형성을 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까지 좀 확인해 본 바로는 한 6개월 기간 안에 이 전체 보유에서 해적물 물량들이 발행 주식 총수의 한 22.8%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상장 시점에서 한 6개월이 좀 도래되는 기간이라면 네. 오버행 이슈에 관련된 어떤 우려감들이 단기적인 어떤 수급 정체 요인으로 좀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HJ 중공업이라든가 대한조선의 경우에는 추세적으로 좀 따라붙기보다는 오히려 가격 조정을 좀 거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좀 진입 시기를 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고 여전히 조선빅스의 경우에는 오히려 고평가 논란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수주의 확장성 관점에서에 대한 기대 요인들이 좀 유효하기 때문에 올라가기보다는 오히려 가격 조정을 좀 거치는 그런 구간이라면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은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부연드리겠습니다. 네, 두 가지 종목 좀 주의하자라는 말씀 주셨어요. HJ중공업이랑 대한조선. 이런 두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정이 좀 나왔을 때 흐름을 보고 진입 시기를 좀 고려해 보자라는 말씀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서 로봇 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후반부터 조금씩 움직임 나오기 시작을 했고 오늘은 상위 테마에 지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일정 정도 뭐 엔비디아가 이제 로봇 관련해서 로봇 신경망 신제품을 공개한다는 게 8월 25일이라서 이 일정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이슈나 모멘텀이 좀 붙어주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오를 땐 또 무섭게 오르는 쪽이 로봇인 것 같아서요. 글로벌 탑티어 대비해서 뛰어난 종목이 있는 건 아닌데 이걸 일시적 반등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본격적으로 반등의 시작으로 봐도 괜찮을지 어떻게 좀 조언 주실까요? 오늘 로봇주의 상승은 뭐 특별한 어떤 내러티브가 좀 부각됐다기보다는 사실 저는 금리 인하에 관련된 수혜가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 그리고 로봇에 좀 집중되지 않았나. 네. 아무래도 이제 로봇 섹터의 경우에도 R&D 비용들이 많이 좀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현재 현실이죠. 왜냐하면 산업용 로봇의 경우에는 일부 좀 성과가 그렇죠. 공장 자동화 부분에 대한 매출이 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점진적인 어떤 이 역량 확장 관점에서 우리가 많이 기여가 좀 됐다면 뭐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의 경우에는 일단 뭐 인간형 로봇에서 최종적인 어떤 완성되기를 좀 거치는 그런 과정들은 네. 최종적으로는 좀 AI 탑재 그리고 연동 효과 그리고 굉장히 좀 이 중량이라든가 민첩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보완 요소들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고도화가 좀 돼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초기 휴머노이드 로봇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서비스 로봇에 좀 적용되기보다는 사실상 뭐 산업용 로봇 일부 공정도 안에서에 대한 투입을 해야 되는 수준에서 좀 국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뭐 금리 인하의 기대감들은 사실상 로봇 섹터에 관련된 R&D 비용의 투자 확대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수급 기대감을 일부 좀 반영시킬 수 있겠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현재 이 로봇주가 이전처럼 수급이 좀 강하게 연속성을 좀 보이고 있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은 네. 성과적인 측면에서 아직까지 뭐 매출 성과라든가 개발의 어떤 진척도가 골고루 좀 내포다기보다는 일단 대형주 중심의 기술 개발이 좀 현재는 이끌어 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대기업의 R&D 투자 규모가 일부 좀 정체를 보였던 부분들이 수급적인 어떤 기대 요인들을 좀 반감시키는 그런 요인이 좀 되지 않았나라고 좀 볼 수 있겠지만 선별적으로 봤을 땐 뭐 대형주 중심의 일단 로봇 개발의 확장성 관점들은 저는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다서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통해서 컨퍼런스 콜에서 좀 언급될 수 있는 로봇 사업에 관련된 전략 부분들이 점진적인 어떤 수급을 조금 더 이끌 수도 있겠다라고 좀 부연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에 로봇주들이 굉장히 잘 가서 아마 2025년을 이끌 섹터 중에 하나가 로봇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 8월 말이죠. 아직까지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어서 그런지 올해를 장식할 수 있을 만한 섹터로는 아직까지 인정되기는 좀 어려운 분위기인 것 같고요. 일정상 8월 25일에 이제 로봇 신경망 신제품을 엔비디아가 공개한다라는 부분이 있었으니까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금리나 수혜 섹터 중에 하나가 또 2차 전지기도 해서 이쪽도 같이 좀 볼 텐데요. 일단 리튬에 대한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이 또한 이제 수요, 그러니까 캐즘 극복이 일어난 게 아니라 공급단에 대한 조절이 일어나면서 네. 2차 전지가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거다 보니까 이걸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을까가 가장 큰 고민이실 것 같거든요. 연속성 어느 정도로 좀 보세요? 제가 방송에서 좀 강조드렸던 부분이 리튬 가격에 대한 상승이 단기적이냐 아니면 조금 더 연속성 있는 완만한 상승세를 좀 보여줄 것인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과거에 우리가 심리적인 저항선이었던 85위안까지를 좀 터치하고 나서 네, 맞아요. 오히려 킬로그램당 한 110위안, 115위안까지 좀 상승을 했다가 이 부분이 57위안까지 오히려 가격이 좀 급락한 바 있었습니다. 이런 네. 것들 좀 상기해 보면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들을 좀 긍정적으로 좀 보기보다 연속성 있는 완만한 상승세가 얼마만큼 이어질 수 있는가. 더 이상 좀 빠지지 않고 킬로그램당 최소한 85위안대를 조금 몇 개월 이상은 좀 유지해 주는가 그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고 다만 조금 더 기대 요인들을 좀 갖는 원인들은 최근에 CATL이 이 광산 채굴에 관련된 이 라이선스가 좀 만료가 됐죠. 그래서 중국 정부로부터 현재 허가를 좀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3개월 정도까지는 채굴이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9월 달에 중국의 개혁위원회에서 리튬 가격에 관련된 어떤 가격 통제라든가 채굴권에 관련된 어떤 통제, 그래서 공급망에 관련된 안정화 부분들에 관련된 조치가 발표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일단 가격의 어떤 이 안정성 효과들 그리고 공급망의 어떤 재편 효과를 중국 정부가 어느 정도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하반기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리튬 가격이 점진적으로 좀 안정화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더 이상 좀 빠지지 않는 흐름들 좀 보여준다면 레깅 현상들이 크게 좀 완화가 되면서 오히려 2차 전지의 소재사들의 경우에는 실적을 충분히 좀 개선시킬 수 있고 여기에 관련된 판가도 상당히 좀 보존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오히려 좀 수급적인 어떤 기대 요인들로 좀 작용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이 부분들이 조금 더 연속성을 좀 보여서 리튬 가격의 어떤 가격 상승 효과로 좀 이어질 수 있다면 오히려 내년에 전반적인 어떤 전기차 수요량들이 좀 완화되는 그런 구간들 안에서 수익성도 좀 완화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로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리튬 가격이 심리적인 저항선인 85, 요 수준에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유지가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 주셨고 중국 쪽에서 공급망 재편과 관련된 이벤트가 이제 9월 달쯤 있을 거기 때문에 이랑 맞물리면서 같이 2차 전지주들도 흐름 좀 추가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자, 2차 전지까지 잘 살펴봤고요. 개장 분위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댓글 답해주는 아나운서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 앵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댓글들 살펴보면서 투자 고민 함께 해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부터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댓글입니다. 하청 근로자 권리 강화 드디어이고요. 이제 주말 사이에 노란 봉투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노동계에서 각자 입장이 좀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어떤 내용들 좀 체크해 볼까요? 네, 이번 노란봉투법의 통과는 이 노동계와 기업의 입장에서 모두 사실 큰 구조적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노동계의 측면을 보면 하청 근로자까지 포함해 이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것이 핵심인데요. 기존에는 하청 근로자가 원청과의 교섭에서 배제됐기 때문에 임금과 근로조건, 또 복지와 같은 이런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요구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으로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또 지배할 수 있는 자를, 즉 사용자 범위에 포함하면서 하청 근로자 역시도 단체 교섭에 또 참여할 수가 있게 된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파업 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기업이 근로자의 권리를 억누르기 위해 이 고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이 사실상 제한되게 됐습니다. 즉 노동자 입장에서는 권리를 행사할 때 재정적인 압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고요. 또 단체 교섭력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는 노조가 실질적인 힘을 갖는 데 중요한 전환점의 역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청 근로자까지 교섭 대상이 확대가 되면서 원청과 하청 간의 이 계약 구조 및 그리고 업무 부담을 재검토해야 하고요. 또 파업 시에 발생해야 하는 대응 전략도 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기존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경영 위험을 일부러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었지만 이제는 법적인 제한이 생기면서 대응 수단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또 법 시행 초기에는 해석이나 또 적용 범위를 둘러싼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업 내부 입장에서는 노무관리 체계, 또 대응 매뉴얼 등 사전에 점검하고 강화할 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면요. 노란봉투법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합법적인 파업으로 생기게 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노조 책임이 없다라는 부분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주말 사이에 이게 통과를 하게 되면서 노동자나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입장 차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최소한의 파업권이냐 혹은 노조 리스크냐를 두고서 일단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의 세심한 지원이랑 가이드라인이 같이 마련돼야 된다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댓글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댓글입니다. PER 50배라니 거품 제대로 터진 듯이라는 댓글입니다. 상반기에 방산주들이 코스피를 좀 이끌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최근에는 분위기상 방산주가 좀 빠지고 있는 듯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달에만 들어서도 지금 시가총액이 12조 원 넘게 증발했었는데요. 자세한 이유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가총액이 증발한 이유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최근 배경으로 먼저 짚어보시면요. 이 주가 조정의 경우에는 단순히 기업에 대한 실적뿐만이 아니라 또 전쟁 종식에 대한 기대감, 이 외부 변수의 영향으로 또 크게 흔들린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또 이어서 푸틴 대통령까지 참여하는 3자 회담을 또 이렇게 이어나가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에선 유럽에 무기 수요가 줄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앞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지난 15일의 경우에는 미러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났지만 그 직후의 상황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푸틴과 젤렌스키 회담을 현재 조율 중이라고 언급하면서 종전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 속에서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요. 그동안 방산주는 사실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먹고 달려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또 북핵 리스크에 더해서 중동 분쟁에 대한 가능성까지 함께 겹치면서 글로벌 주문이 몰린 상황인데요. 사실 상반기만 해도 또 시총 증가율 상위권을 휩쓸 정도로 현재와는 다른 분위기가 펼쳐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전쟁이 끝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번지자 순식간에 매수세가 매도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또 종목별로도 함께 살펴보시면요. 풍산의 경우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0% 이상 줄면서 또 실적까지 부진했고 25% 넘게 급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LIG 넥스원과 해나 에어로스페이스, 또 현대 로템의 경우에도 두 자릿수 낙폭을 기록한 상황이고요. PER 기준으로 본다고 해도 또 현대로템의 경우에는 50배를 넘고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도 20배 후반이라서 사실 부담이 현재로서는 큰 상황으로 또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다음 방산주들의 흐름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방산주 흐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조방 원 중에서는 방산 쪽이 가장 좀 크게 빠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흐름을 좀 예측을 해본다면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사실 밸류에이션 부담이 만만치 않다 이런 시각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요. 먼저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그래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이 종전 기대감까지 겹치니 밸류에이션 부담이 또 크게 작용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증권사들도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먼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110만 원, 또 한국 항공우주는 11만 8천 원, 여기에 LIG 넥스원은 61만 원으로 낮춰 잡았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그림은 조금 다르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글로벌 방위비 증액은 전쟁의 유무와 상관없이 또 구조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시각들이 작용을 하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유럽 각국은 GDP 대비해서 국방비를 상향 조정했고요. 또 나토는 최소 2% 규정을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현재 국방비를 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도 대중국 견제, 또 인도와 태평양 전략을 강화하면서 군비 확장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흐름은 이 설사 휴전이 이뤄지더라도 쉽게 되돌려지지 않는다라는 시각이 유효하고요. 게다가 방위산업은 단순히 총과 또 포탄만 만드는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위성과 레이더, 그리고 드론, AI 전장 시스템까지 영역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의 입장에선 이 분야에서 또 글로벌 밸류체인에 진입하려는 새로운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요. 예컨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엔진과 위성 분야, 그리고 항공우주는 항공기와 수송기, 또 LIG 넥스원의 경우에는 유도무기와 레이더 등으로 각각 특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정은 지나치게 빠른 랠리에 대한 숨고르기이자 또 반면으로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시각도 존재하고요. 다만 종전 기대감이라는 단기 이벤트에 또 휩쓸리기보다는 각 기업이 글로벌 수출 시장에서 각각 어떤 포지션을 확보하고 어떻게 취해 나가는지 이런 점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하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나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으로 주가가 조정을 받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주 국방에 대한 키워드가 등장하면 등장할수록 오히려 방산주들, 특히 우리 기업들한테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러시아 외무장관 쪽에서 나온 기사를 오늘 아침에 좀 확인을 해보면 푸틴 대통령이랑 젤렌스키 대통령 사이의 정상회담은 일정상 예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그럼 다시 재건에 대한 기대감이 좀 떨어지고 방산주한테는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 오후장에서 같이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댓글 답해주는 아나운서 코너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코스닥 키 맞추기가 언제쯤 나오나 했더니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가 미국 쪽에서 나오면서 오늘은 코스닥 쪽에서 상승폭이 더 탄력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8% 넘게 현재 상승불 켜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 섹터로 거론되고 있는 성장주 쪽, 바이오, 2차 전지 잘 가고 있으니까 오후장의 흐름 이어지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